그날 왜 그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죠. 그리고 앞으론 추위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옷 따스히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윤입니다. 올해 35이 됐고요. 밤거리를 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 제 주무대예요. 새벽 3시까지 핸드폰 앱을 켜두고 손님들을 기다리죠. 그런데 사실 예전엔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클래식 전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요. 오늘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성북동으로, 홍대에서 일산으로 몇 번 왕복하고 나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앱에서 새로운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죠.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로비가 보였어요. 평소 제가 다니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깐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호출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확신은 서지 않았죠. 그 남자는 뒷좌석에 앉으며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한남동 쪽이었어요.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겠어요? 클래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클래식 채널로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흘러나온 곡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거든요. 예전에 무대에서 연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곡이었죠.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봤습니다. 그 남자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마치 음악의 모든 음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 강아림이었어요. 제가 한때 가르쳤던 학생이었죠. 지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하림이 저를 알아볼까봐 무서웠어요. 아니, 사실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아노의 웅장한 주제가 흘러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그 멜로디를 제 손으로 연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듣기만 할 뿐이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하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백미러를 다시 봤어요.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많은 말을 하면 목소리로 들킬 것 같았거든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였습니다. 하림이 앞좌석을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혹시 피아노 치시나요? 운전하시는 손이 피아니스트 손 같은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들에서 손을 떼고 말았어요. 하림은 제 손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아니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예전의 선생님이었다는 걸 그가 알면 안 됐거든요. 다시 출발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은 계속 흘러나왔고 하림은 여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림은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늘 일찍 와서 연습하고 제가 알려주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했죠. 그런 하림이 지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하림이 다시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음악 전공하신 적 있으시죠? 이번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차 안에 침묵이 흘렀죠. 라흐마니노프의 2악장이 시작됐거든요. 그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채웠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림이 말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가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 아는 표정이었죠. 하림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라흐마니노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이 달리 들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밤은 더 깊어갔고 저는 다시 핸드폰 앱을 켰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가 말이에요. 하림이 차에서 내린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런데 앱 호출이 아니라 일반 전화였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윤 선생님 맞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림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였죠. 죄송한데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박도윤 선생님이시죠. 방금 저를 태워주신 대리기사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꼭 만나야 할 말이 있어요. 하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저는 지금 있는 곳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20분 후 하림이 택시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주차해둔 한강변 공원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하림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정말 당신이군요. 박도윤 선생님. 하림아. 하림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지. 당신 살아 있었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까지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어디론가 사라진 줄 알았죠. 하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성인이 된 그의 모습이었지만 눈 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림아, 그건 설명하라고 했어요. 하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강물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죠. 그날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결선 날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나갈 예정이었던 그 무대였죠.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 속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그날 당신이 무대에 서지 않아서 제가 대타로 나갔거든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급하게 제 자리를 메웠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히 망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연주도 못했죠. 하림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지금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손이 되어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몇 년을 방황했는지 아세요? 무대 공포증까지 생겼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림에게 그런 상처를 남겼다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지금은 괜찮아 보이던데. 괜찮다고요? 괜찮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하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참고 있을 뿐이었죠. 당신은 그동안 뭘 했어요? 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사라져야 했는지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선생님이 사라진 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음악계도 저도 모든 게. 하림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담배를 피우지 않던 아이였는데요. 사람은 정말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고라도 당한 건가요? 처음으로 하림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 개인적인 일? 그게 뭔데요? 말할 수 없어. 왜요? 왜 말할 수 없어요? 하림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의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게 나았거든요. 그럼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뭐? 다시 피아노 치세요. 당신은 여전히 재능이 있어요. 하림이 제 손을 가리켰습니다. 운전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피아니스트의 손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림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림이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하림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를 몰고 떠나면서도 하림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또 클래식 음악이 나오더군요. 이번엔 쇼팽이었어요. 제가 하림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곡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죠. 하림과 만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대리운전 앱에 이상한 알림이 여러 개 떠 있더군요. 평점이 급락했습니다. 고객 후기를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평점이 4.9에서 3.2로 떨어져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했는데 말이에요. 후기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익명이었지만 내용이 비슷했어요. 이 기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음악계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림이 뭔가 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도윤 피아니스트라고 치니까 여러 글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던 건 하림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하림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어요.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 공식 계정이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올린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을 바꾼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그분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죠. 스승의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도 몇백 개가 달려 있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스승의 배신이라니 충격적이네요.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더 구체적인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박도윤이라는 피아니스트 아닌가요? 그 사람 지금 대리기사 한다고 하던데요. 진짜 그 사람이면 정말 충격이에요. 누군가가 이미 다 퍼뜨린 상태였어요. 하림의 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낸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취소됐더군요. 그 다음 호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객들이 제 프로필을 보고 취소하는 것 같았죠.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호출이 오면 취소되고 가끔 태워주는 손님들도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수입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말이에요. 하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문득 예전에 쓰던 전자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놓여 있었어요. 10년 넘게 건드리지 않았던 녀석이었죠. 일어나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전원을 켰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기계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려봤어요. 예전만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익숙한 감촉이었죠. 그런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하게 떨렸어요. 간단한 음계부터 시작해봤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게 뭐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눈 감고도 칠 수 있었던 음계인데 말이에요. 이번엔 쇼팽의 녹턴을 시도해봤습니다. 하림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곡이었어요. 그런데 첫 마디도 제대로 칠 수 없었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림 때문이었죠.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찾아와서 과거를 들춰냈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하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연결됐어요. 네, 박도윤 선생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림아, 이게 뭐야? 뭐가 말이에요? SNS에 올린 글 말이야. 아, 그거요? 제 진심을 적은 건데요. 하림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내 생활이 망가지고 있어. 그래서요? 10년 전에 제 생활을 망가뜨린 건 누구였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하림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은 10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아무 설명도 안 했잖아요. 하림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젯밤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과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날 왜 무대에 서지 않았는지 이유라도 말해줘요.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건가요? 숨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억지로라도 쳐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된 선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구나. 음악에 대한 확신, 무대에 서는 용기, 그 모든 것이 그날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피아노만 켜져 있었고 저는 건반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림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건가요? 숨어서?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숨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숨을 곳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깊은 밤이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어둠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였죠.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리운전 앱에 또 새로운 악성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림의 SNS 게시글은 더 많이 퍼져 있었고 댓글도 몇천 개로 늘어나 있었죠.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대리운전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다시 음악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진퇴양난이었죠.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원도 껐어요. 다시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녀석이었죠. 아마 영원히 말이에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림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것인가? 숨어서? 하림의 SNS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일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호출이 와도 취소되거나 승객들이 탑승하자마자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 박도윤 씨 맞죠? 돌아보니 예전 음악대학 동기였던 김서진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음악 평론가가 된 사람이었어요. 서진아,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잖아요. 서진의 표정이 묘하더군요.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모습이었어요. 하림이가 SNS에 올린 글 봤거든요.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다고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결선을 포기한 게 별일 없었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한국 음악계의 희망이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니. 그만해 줄래?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요.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대리운전에. 대리운전이요? 정말요?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안타까움보다는 우월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평점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승객들이 다 아는 모양이던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먼저 가볼게. 아, 잠깐만요. 혹시 그날 정말 무슨 일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모든 게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결선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했고 가장 끔찍한 날이기도 했죠. 결선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회 주요 협찬사인 하모니 피아노의 김 회장이었죠. 박도윤 씨죠? 반갑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결선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죠.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심사위원 중에 제 친한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협조라는 게 뭔가요? 간단한 거예요. 결선 후에 저희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주시면 되거든요. 조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순간 이해했습니다. 순수한 실력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요. 뒤에서 돈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김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는 단순한 제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거절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결선 당일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주할 악보가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 연습했던 버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판본이었죠. 실수였습니다. 죄송해요. 스태프가 사과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악보를 바꾸고 나서 피아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반 사이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죠. 연주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것도 실수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다른 스태프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연주에 집중할 수 없었죠. 박도윤 씨, 준비되셨나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무대 뒤에서 관객석을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림도 관객석 어딘가에 있을 거였죠. 제 제자로서 스승의 연주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조작된 경쟁에서 연주한다는 게 말이에요. 제 실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박도윤 씨, 입장하세요. 그 순간 저는 돌아섰습니다. 무대가 아니라 출구 쪽으로 말이에요. 스태프들이 당황하며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콘서트홀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거였죠. 그 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SNS도 모두 삭제했어요. 하림이 급하게 제 자리를 메웠다는 소식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대에 섰다고 했어요. 결과도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악을 그만두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피아노도 만지지 않게 됐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림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 결과 하림이 상처를 받게 된 거였죠.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림의 SNS에는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할 가치도 없습니다. 용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댓글들도 더 악랄해졌더군요. 제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예전 자료를 찾아서 올린 것 같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림이 진실도 모르면서 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절망도 느꼈죠. 아무리 설명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도 후회도 슬픔도 모두 말이에요. 하지만 울고 나니까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림에게도 세상에도 말이에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 보였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음대 캠퍼스 근처에 있는 폐건물이었어요. 예전에는 연습실로 쓰였던 곳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피아노가 한 대 남아 있었어요. 조율은 엉망이었지만 소리는 났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에 있는 전자 피아노와는 다른 감촉이었어요. 진짜 피아노의 무게감이 느껴졌죠. 쇼팽의 녹턴을 시도해 봤습니다. 떨리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율다운 소리가 나왔죠. 1시간 정도 연주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였어요. 아, 죄송해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 남자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건물을 촬영하러 온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금방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혹시 박도윤 씨 아니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누군가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박도윤 씨예요. 저 이정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콩쿠르 취재했던 기자거든요. 이정훈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10년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정말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시니까.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정훈이 갑자기 카메라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사실 그날 백스테이지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 때문에요.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백스테이지 촬영이라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정훈이 노트북을 꺼내서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지. 여기 보세요. 이정훈이 특정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김 회장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요. 다음 장면에는 악보가 바뀌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분명했어요. 피아노에서 뭔가 꺼내는 장면도 있어요. 정말로 스태프가 건반 사이에서 금속 조각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 영상 때문에 고민했어요.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서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음악계의 거물이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이 영상 가지고 계세요? 네. 백업도 여러 개 해뒀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은 거였어요.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10년 전의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구나 싶었죠.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젊은 피아니스트의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 혹시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가져야 할 자료죠. 이정훈이 USB의 파일을 복사해 줬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작은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폐건물을 나오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하림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말로만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카페에 앉아서 하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보여줄 게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또 변명하려고 하는 건가요? 변명이 아니야. 진실이야. 하림이 답장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지든 아니면 완전히 끝나든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USB 안의 영상이 모든 걸 바꿔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구시민회관이었습니다. 10년 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가 열렸던 바로 그 공연장이었어요. 지금은 폐관되어 을씨년스한 모습이었죠. 하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무대 앞 객석에 혼자 앉아 있더군요. 등받이에 기댄 채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왔네요. 저를 보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고마워. 와줘서.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하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가 보였어요. 10년 전 그날 제가 서지 못했던 그 무대였죠.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영상이야.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10년 전의 백스테이지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그날의 진실이야. 영상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과의 대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하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하모니, 피아노 김 회장이야. 주요 협찬사 대표였어. 악보가 바뀌는 장면에서 하림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서 금속 조각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조작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림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김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방해 공작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무대로 가지 않고 출구로 향하는 장면에서 하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하림아. 그때 너에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하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림아,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림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선생님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무대에 내던져놨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선생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림이 일어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힘들었어요. 알고 있어. 무대 공포증도 생겼다고 했잖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선생님을 원망하는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하림이 무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날 갑자기 무대에 서게 됐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준비도 안 됐고 뭘 연주해야 할지도 몰랐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주하는 내내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어디 갔을까?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을까?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도 피해자였구나. 하림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김 회장이라는 사람, 지금도 음악계에 있나요? 글쎄,
아마 은퇴했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을까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저 말고도 많은 음악가들이 그런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이 영상 어떻게 구하셨어요? 우연히 만난 기자가 가지고 있었어. 공개해야 해요. 하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래도 해야 해요. 적어도 선생님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하잖아요. 하림의 눈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열정적인 학생의 모습이었어요. SNS 글도 다 삭제할게요. 그리고 사과문도 올리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모욕했잖아요. 하림이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과문을 쓰는 것 같았어요. 하림아, 네, 너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더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야. 무대를 다시 봤습니다. 텅 빈 객석과 먼지 쌓인 무대였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선생님, 다시 연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 이미 너무 늦었고, 늦지 않았어요. 방금 폐건물에서 연주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하림을 봤습니다. 몰래 따라갔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직 실력이 충분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감정이 느껴지던데요. 하림이 무대를 가리켰습니다. 언젠가 저기서 같이 연주해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그런 날이 올까? 꼭 올 거예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하림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하림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음악에 대한 꿈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죠. 하림이 일어나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하림이 사과문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SNS에는 진실을 담은 영상과 함께 긴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겪었던 부당한 일들과 하림 자신의 성급한 판단에 대한 사과였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음악계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김 회장과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기 시작했죠. 10년 전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앱의 평점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악성 후기들이 삭제되고 오히려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늘어났죠. 그런 어느 날 오후 하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악보 몇 장이 놓여 있었죠. 뭐야, 이거? 듀엣곡이에요. 피아노 연탄 편곡한 거예요. 하림이 악보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제가 하림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곡이었지. 같이 연주해요. 갑자기 왜? 선생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내 실력이 충분해요. 지난번에 들어봤잖아요. 하림이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버스킹 공연해요. 작은 무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하면 되잖아. 혼자는 싫어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카페 사장님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좋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며 환영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림이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10년 만에 함께하는 연주였어요. 긴장되네. 저도요. 그런데 설레기도 해요. 하림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준비했어요. 첫 마디를 시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림의 연주와 제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1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쇼팽의 아름다운 선율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멈추고 음악에 집중하더군요. 2악장으로 넘어갈 때쯤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는 제가 음악을 그만둔 후로 계속 걱정하셨거든요. 다시 연주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카페 안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분도 있었죠. 브라보! 누군가 외쳤습니다. 돌아보니 예전 음대 동기인 서진이었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이번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도윤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하림이가 연락했단다. 꼭 와달라고. 하림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아름다웠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다시 볼 줄 몰랐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서진도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정말 멋있었어. SNS 보고 다 알았거든.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도 계속 연주할 거지? 하림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정기적으로 공연할 예정이에요. 카페 사장님도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벌써 다음 공연 날짜를 정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림이 적극적으로 스케줄을 조율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림이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무대? 생각보다 괜찮았어. 손 떨리지 않으셨죠? 조금. 하지만 너랑 함께해서 괜찮았어. 다음에는 더 큰 무대도 도전해봐요. 하림의 계획은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어요. 젊음의 추진력이랄까요? 천천히 하자. 네,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음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핸드폰에는 카페 공연 영상이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림이 올린 거였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화해, 너무 아름다워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악성 댓글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대리운전 앱을 확인했습니다. 평점이 4.8까지 회복되어 있었어요. 호출도 예전만큼 많이 왔죠. 하지만 이제는 대리운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이라는 또 다른 길이 다시 열린 거였어요. 하림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작은 콘서트홀에서 공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벌써? 어제 영상 보고 연락 왔대요. 어떠세요? 글쎄,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하림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 해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죠.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연습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림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을 위해서 말이에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다시 시작하는 연주자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3달 후 서울 예술이전당 리사이트롤이었습니다. 오늘이 제 정식 무대 복귀 연주회였어요. 10년 만에 공식 무대였죠.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컸죠. 하림이 옆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듀오 연주회였거든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드는 음악이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죠? 응. 너는? 완벽해요. 하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10년 전의 상처가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객석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거의 만석이었어요. 어머니와 서진, 그리고 이정훈 기자도 보였죠. 카페에서 처음 공연을 봤던 손님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길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혼자였고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림이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있었어요. 첫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었습니다. 예전에 연주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하림과 함께 편곡한 연탄 버전이었죠. 첫 마디가 시작됐을 때 온 세상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주가 홀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하림의 연주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냈죠. 이 악장의 아름다운 주제가 흘러나왔을 때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는 소리도 났어요. 연주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하림과의 호흡, 객석 관객들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지고 나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하림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보니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서진도 눈물을 닦고 있었고 이정훈 기자는 카메라로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림이 저를 봤어요. 쇼팽 녹턴 어때요? 좋지. 처음 가르쳐준 그 곡이었어요. 이번에는 솔로로 연주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도 박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리워했던 순간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새삼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음악가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이 일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2가지 삶이 모두 소중했거든요. 첫 손님은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말하더군요. 어제 연주해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저도 꿈이 있었는데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연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손님이 내릴 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하림과 함께 연습실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공연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무대에 다시 서는 기분이요. 좋아. 정말로. 피아노 앞에 앉으면서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준비 기간이었던 거네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날 멈춘 건반은 오늘 다시 흐릅니다. 더 깊어진 감정과 함께, 더 성숙한 음악과 함께 말이에요. 10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쌓아온 거였어요. 더 아름다운 선율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피아노를 칠 거예요. 두 가지 삶 모두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림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작곡한 곡이라고 하더군요.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음악이 연습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흘러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랐어요.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요. 음악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멈춘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되고, 끝난 것 같아도 새롭게 태어나죠. 우리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서로 사정이 생기면 어렵더라도 바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